안녕하세요. 아까 바로 연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가 여기 강의실 들어와서 되게 당황스러웠습니다. 제가 사실은 강연을 할 때 이 초등학생부터 성인까지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이제 초등학생이라고 할 때는 중학교를 예를 들면 앞두고 있는 고학년 학생 또는 중학교, 고등학교, 대부분 청소년이거나 성인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너무 저학년 학생들이 있어서 아마도 이 강의 내용을 제가 거기에 맞추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이걸 어떻게 강의해야 되지라고 하는 순간적으로 굉장히 당황했는데, 아무래도 어머니들이 아마 우리 애들한테 잘 전달해 주시기를 바라고 제가 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순서대로 쭉 할 텐데, 먼저 이제 지구 역사 속에서 플라스틱에 대한 내용을 먼저 잠깐 우리 보도록 할게요. 저 왼쪽에 사진을 보면 많이 봤죠? 저 사진은 이게 지구의 사진 중에 가장 예쁘다고 한 사진입니다. 저 왼쪽에 있는 게 저게 아폴로 8호에서 저 우주에서 지구를 찍은 사진인데, 지구가 이렇게 까만 곳 속에 파란 행성으로 있죠. 저 파랗게 보이는 이유는 우리 지구 표면의 70%가 바다이기 때문에 그 이제 저렇게 파랗게 보이는 겁니다. 저 지구가 저렇게 지구의 행성이 있는데, 저 지구에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 지구가 지금 이제 굉장히 이렇게 시름을 앓고 있죠. 첫 번째는 지구가 앞으로 이제 계속 지속 가능할 거냐, 아니면 여기 지금 어린애들이 있는데 어린애들이 성인이 될 때쯤 되면 지구가 살기 힘든 행성이 될 거냐, 아니면 이 어린애들의 자식들이 살 때쯤 되면 정말로 인류라는 존재가 있을 수 있느냐라는 것이 지금 굉장히 큰 화두입니다. 그것의 첫 번째는 이제 기후변화 때문이죠. 기후변화 때문에 사실 이제 기후 과학자들이 예측하는 건 2050년까지 현재의 온도에서 1.5도 정도까지 올라가는 게 최대치다. 만약에 이 온도보다 더 올라가면 그때는 인간이 막을 수가 없다. 그때는 이제 지구 시스템이 완전히 붕괴가 돼서, 예를 들면 시베리아 동토층에 있는 메탄이 올라오고 막 이렇게 시작하면 이제는 사람들이 막을 수가 없고, 그렇게 되면 이제 지구가 거의 망하는 상황이 될 거다라고 하는 게 1.5도예요. 1.5도. 그것 때문에 전 세계의 정상들이 모여서 기후변화 협약을 만들고, 그 변화 협약 속에서 탄소 배출량, 각 나라의 탄소 배출을 줄이자라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 거고, 그걸 이제 강제로 부과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는 그래서 그 탄소 배출을 줄이려면 친환경 에너지를 써야 된다. 이번에 대통령 선거할 때도 그 정책으로 나온 것 중에 뭐가 있냐면 아리백이 있었죠. 아리백이라는 게 리뉴얼 에너지,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사용한 제품, 그런 제품을 앞으로는 수출 수입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래서 아리백으로 사용하지 않은 제품은 앞으로 수출도 못하고 수입도 못하는 상황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환경 문제는 더 이상 도덕적인 문제가 아니라 경제적인 문제까지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후변화가 이제 지구를 멸망시킬지도 모른다라는 우려가 하나가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오염 문제죠. 오염 문제. 우리가 배출해낸 또는 우리가 사용한 물질들이 지구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켜서 생물들, 생태계를 파괴하는 문제가 있을 겁니다. 이 두 가지 이슈가 이렇게 아름다운 지구를 멸망에 이끌게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 부모 세대가 이 자식 세대들한테 살아갈 수 있는 행성으로 만들려면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느냐라는 것들을 이제 우리한테 던져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해양학과에서 해양학을 가르치는데, 해양학을 하려면 지구의 역사를 봐야 됩니다. 지구가 지금 나이가 46억 살이에요. 46억 살. 그럼 46억 년에 지구가 탄생했을 때는 우주에서 여러분들 빅뱅 이런 말도 들어봤죠? 우주에 대폭발이 일어나서 이 가스들이 뭉쳐서 행성이 만들어졌을 때는
지구 전체가 마그마와 같은, 소위 말하면 하데스라고 하는데 뭐 지옥 같은 이런 행성이었어요. 그러다가 지금 살고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의 행성으로 이렇게 변화해 왔습니다. 변화해 왔는데 46억 년 동안, 그러면 이 지구는 현재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지구하고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계속 변화해 왔어요. 예를 들면 대기도 옛날에 46억 년 전에는 대기가 지금처럼 산소가 있지도 않았고 이산화탄소가 지금처럼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숨을 쉴 수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리고 생명체도 없었고, 그런데 그런 과정, 그리고 물도 없었고, 그런데 해양이 생기고 대륙이 갈라지고 생명체가 등장을 하고 광합성을 하는 생물이 등장하고, 그러면서 산소를 내놓고 그 산소가 다시 대기로 흘러와서 지금의 대기를 구성하고, 그러면서 해양에 있는 생물이 육상으로 진출을 하고, 육상에 진출한 생물들이 또 여러 가지 진화 과정을 거쳐서 식물, 동물, 지금처럼 지금의 행성을 구성하게 됩니다. 이렇게 지구의 역사는 굉장히 46억 년 동안 긴 역사 속에서 다양한 무생물적인 환경과 생물적인 환경들이 상호작용을 하면서 만들어 온 거예요. 그러면서 뭔가 항상성을 유지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왔는데, 만약에 이렇게 항상성을 수십억 년에 걸쳐서 항상성을 유지해 온 이 시스템에 뭔가가 균열이 생기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라는 게 제 질문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 46억 년의 역사에서 이제 아주 짧은 시간, 최근대, 예를 들면 24시간 우리가 60분의 이 시계 분을 보면 이 60분 중에 아주 최근에 5분 전에 인간이 등장을 했습니다. 46억 년 중에 250만 년 전에 인간이 등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존재는 46억 년 전에 아주 끝트리에 인간이 등장을 했는데,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인간이 이제 쓴 주요 물건이 뭐냐를 보면 최초에 등장한, 여러분들 오스트랄로피테쿠스부터 시작하는 원시 인류는 이제 구석기, 신석기 시대죠. 그때 썼던 물건은 돌이에서 돌. 그래서 구석기, 신석기라고 하는 이유가 돌을 썼습니다. 이 돌을 쓴 구석기, 신석기는 250만 년 전에서부터 기원전 3000년까지 대략 250만 년 전 동안 유지가 됐습니다. 250만 년 동안 유지가 됐고, 이때 쓴 돌들은 무거우면서도 잘 부서진다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 석기 시대가 끝난 그 다음 시대가 이제 여러분 잘 아는 청동기, 철기 시대죠. 이 지층에 있는 뭔가 이렇게 더 강한 물건을 찾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철기, 청동기인데, 그게 기원전 3000년부터 기원 후 500년까지 대략 전체 역사적으로 보면 1500년에서 3000년 정도가 청동기, 철기 시대. 이 철기는 무거우면서 잘 부서지지가 않죠. 그러다가 인류 역사에서 새로운 물질이 등장합니다. 그게 플라스틱이에요. 플라스틱은 언제 만들어졌냐면, 뒤에서 보면 알겠지만 최초로 등장한 플라스틱은 1800년대 말에 등장을 했는데, 인류 사회에서 범용적으로 쓰인 것은 1950년대부터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70년밖에 안 됐어요. 여기 보시면 인류 역사 구석기, 신석기 250만 년을 돌을 사용하다가 한 4,000년 정도는 철을 사용하다가 불과 플라스틱을 쓴 것은 70년밖에 안 됐다. 그런데 이 플라스틱은 특징이 가벼우면서도 잘 부서진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 제가 금방 이야기한 인류 역사에서 아주 짧은 시기에 등장한 이 물건이 지구를 어떻게 위협을 하고 있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영어로 이렇게 쓰여 있는데 저는 이렇게 초등학생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이건 이제 사이언스,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과학자 집단에서 연구를 해서 논문을 내는데, 이 가장 최우수 논문이라고 하는 게 사이언스나 네이처에 내는 거예요. 근데 사이언스지에 실렸던, 네이처지에 실렸던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그래프인데, 인류가 만들어낸 이제 사용한 물건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면 철근도 있고 시멘트도 있고 뭐 목조 건물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인류가 만들어낸 물건들을 지금까지 다 연도별로 계산을 한 거예요. 계산을 쭉 했더니 1900년대부터 이렇게 등장을 했다. 그런데 지구상에 살고 있는 생물체는 얼마가 되느냐? 시간적으로 변화 없이 거의 어느 정도 되냐면 1.1테라톤. 1.1테라톤이라는 것은 10의 12승 톤. 10의 12승 톤은 10의 15승 킬로그램입니다. 지구 전체 살고 있는 생물체가 대략 1.1테라톤. 이게 녹색에 1.1테라톤. 그런데 인류가 만들어낸 시멘트, 철근, 플라스틱 또는 아스팔트 이런 것들을 다 합쳤더니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해서 딱 언제 역전이 됐냐? 2020년에 역전이 됐어요. 지금까지 지구의 생명체가 1.1테라톤으로 압도적으로 지구 표면을 덮고 있었는데 인류가 만들어낸, 인간이라는 종이 만들어낸 새로운 물질들이 2020년에 처음으로 생명체보다 많아졌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지구 표면이 사람에 의해서 바뀌게 된 거예요. 바뀌게 됐는데 더 흥미로운 것은 이렇게 사람들이 만들어낸 물건들 중에서 그 중에 가장 지금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플라스틱입니다. 근데 이 플라스틱 양이 어느 정도 많느냐? 지구상에 있는 동물이 무게로 하면 대략 40억 톤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1950년부터 지금까지 생산된 플라스틱 양이 80억 톤이에요. 그러니까 지구상에 살고 있는 동물 양보다 생산된 플라스틱 양이 더 많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우려스러운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거죠. 우리가 지금 마트에 가면 널려있는 모든 상품이 다 플라스틱 용기로 되어 있습니다. 가정에서 사용하는 물건도 다 거의 대부분이 플라스틱이고, 농촌에 가면 아시는 이런 비닐하우스 이런 거 다 플라스틱이고, 바다에 가면 양식장에 널려있는 이 어구들도 다 플라스틱입니다. 이런 플라스틱들이 사용하고 나면 폐기물이 되죠. 이렇게 다 어디 폐기장에 가서 이렇게, 또는 농촌에 폐 비닐이 되고, 그 다음에 이러한 양식장에 있는 폐 어구들이 수거가 되지 않으면 여러분 이제 애기들 데리고 해변에 놀러 가면 이런 식으로 널려 있습니다. 이러한 플라스틱들이 예전에 이제 우리가 이런 뉴스도 많이 봤죠. 갈 곳 없는 쓰레기. 그래서 쓰레기차가 수거를 안 해가서 지금 막 쌓여 있다. 그런 보고가 있었죠. 그래서 이런 쓰레기가 막 어디 치워질 데가 없어서 막 쌓여 있습니다. 이건 경상북도 의성군에 쓰레기를 걷어갔는데, 옛날에는 사실은 이 플라스틱 쓰레기의 상당 부분은 수출이 됐어요. 어디로 수출됐냐면 못 사는 나라로. 못 사는 나라라고 하는 것은 동남아시아나 중국 쪽으로 수출이 됐습니다. 그런데 중국 정부, 시진핑 정부가 2017년부터 플라스틱의 수입을 금지시켰어요. 왜냐하면 중국이 계속 전 세계로부터 욕을 먹잖아요. 오염 국가, 오염물질 배출 국가, 오염 공장 이런 말을 들으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베이징 올림픽이 있었죠. 베이징 올림픽 전에 그런 오명을 벗기 위해서 시진핑이 3대 정책을 펴요. 그린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플라스틱의 수입을 금지시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1억 톤 이상의 플라스틱 폐기물이 중국으로 가서 처리가 돼야 되는데 갈 곳을 잃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처리도 못하고 쌓여 있다가 불이 나고 막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산하고 사용해서 버린 플라스틱들은 다 어떻게 될 거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될 거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잠시 보고 플라스틱의 역사에 대해서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라스틱의 역사. 플라스틱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공장에서 어떻게 찍어내? 뭘로? 자, 플라스틱은 여러분들 여기 보면 여기 플라스틱 병이 있는데, 이 플라스틱 병을 보면 여러분들 이렇게 보면 여기에 재활용될 수 있다라는 이런 표시도 있고, 이 플라스틱이 어떤 플라스틱인지 써 있습니다. 폴리프로필렌, 폴리에틸렌, PVC, 페트 이렇게 써 있죠. 폴리프로필렌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폴리라는 것은 여러 개 그런 뜻이에요. 여러 개. 프로필렌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프로필렌이라는 분자 구조예요. 분자 구조. 그러니까 폴리프로필렌이라는 것은
프로필렌이라는 분자 구조를 여러 개 중합시켜서 만든 물질이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얘가 폴리프로필렌이다, 그 말은 프로필렌이라는 단량체라는 분자 구조를 여러 개 실험실에서 중합시켜서 다량체로 만든 물건이에요. 그러면 이 프로필렌이라는 단량체는 어디서 끄집어냈느냐? 어디서 끄집어냈냐면 석유에서 끄집어내요. 석유에서. 그래서 플라스틱은 어디서 만들어진 거냐면 석유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인류의 역사에서 석유가 굉장히 중요한데, 석유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우리 지구의 역사에서 굉장히 오래전에 주로 석탄기라고 해요. 석탄기 때 기후가 굉장히 온화해서 그때 지구 전체가 막 어마어마한 식물로 덮여 있었어요. 그 다량의 식물이 땅에 묻힌 상태로 부패가 되면서 만들어진 게 석탄석유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 속에 온갖 물질들이 다, 화학 물질들이 다 있어요. 아주 독한 오염물질부터 우리가 유용한 물질들이 다 있는데, 그 석유로부터 우리가 지금 인류가 쓰고 있는 거의 모든 제품이 석유로부터 추출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입고 있는 옷도 이 석유로부터 뽑아낸 물질들로부터 합성해서 만든 거고, 마찬가지로 플라스틱들도 다 이렇게 이 석유로부터 추출해서 만든 겁니다. 결국 플라스틱은 석유로부터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어느 정도 되느냐? 이렇게, 그래서 여기 보면 뭐 잘 보이지는 않지만 석유 1갈론 통에서 뭐가 이렇게 만들어지는지가 쭉 이렇게 있는데, 2014년에 기준으로 전 세계 석유 생산량의 대략 6%가 플라스틱을 생산하는 데 쓰였다고 추정이 되는데, 지금 플라스틱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크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2050년에는 전 세계 석유 생산량의 20%가 플라스틱을 생산하는 데 쓰일 거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플라스틱을 사용하는 것 자체가 석유를 계속 쓰고 있는 거예요. 석유 소비를 늘리는 거죠. 근데 지금 기후변화가 다 대부분이 원인이 뭐라고 합니까? 화석연료를 사용해서 거기서 나오는 CO2가 기후변화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석유의 상당량이 플라스틱 생산으로 쓰이니까 사실 플라스틱을 생산하고 사용하는 것 자체가 기후변화의 굉장히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어찌됐든 플라스틱은 석유로부터 만든다, 이거예요. 그럼 언제부터 플라스틱을 만들었냐라는, 언제부터. 이 그래프는 1750년부터 지금까지의 그래프인데, 회색이 지금까지 지구에서 CO2를 배출한 CO2 증가 속도예요. 증가 속도, 배출 속도. 여기 보면 산업혁명 전까지는 굉장히 낮은 수준으로 이렇게 쭉 똑같았다가 산업혁명 이후에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했고, 특히 1950년대 이후에 확 증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속도가 1950년대 이후에 CO2 배출 속도가 연간 3%였어요. 그런데 이 빨간선 곡선은 플라스틱 생산 곡선입니다. 1950년대부터 플라스틱 생산량이 연간 4%에서 8%예요. 이산화탄소 배출 속도보다 플라스틱 생산하는 속도가 훨씬 더 빠르게 진행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부터 플라스틱을 사용했냐? 우리 남성분들이 좋아하는 저게 지금 당구공이에요. 당구공을 처음에 뭘로 만들었냐면 코끼리 상아로 만들었어요. 코끼리 상아. 그런데 이때가 언제냐면 1800년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 코끼리 상아로 만든 당구를 치다가 그때는 이제 귀족들만 쳤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산업혁명 이후에 전 세계의 모습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대량 생산, 도시화, 그 다음에 집단 생활,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냐면 귀족들만 당구를 치는 게 아니라 중간 계급들도 이제 당구를 치기 시작해요. 그럼 당구공의 수요가 늘잖아요. 근데 코끼리 상아는 제한되어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자연 제품의 상아를 대체할 수 있는 물건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회사에서 이런 걸 공고를 내요. 이걸 만들 수 있는 사람 돈 몇백만 불을 주겠다. 그래서 만든 게 최초의 플라스틱인데, 이때 플라스틱은 완벽한 100% 플라스틱이 아니라 자연 제품이 섞여 있는, 그래서 여기 세미 신세틱이라는 표현이 써 있는데 셀룰로스가 섞여 있는 플라스틱이에요. 자, 그러다가
똑같이 여기 보면 이게 뭐냐면 레이온이라는 거예요. 레이온. 섬유처럼 생겼죠. 섬유. 이건 뭐냐면 똑같은 개념으로 그 실크 있죠. 실크. 이 실크도 원래 자연 제품에서 나온 건데 이거에 대한 수요를 감당을 못하니까 공장에서 찍어낼 수 있는 실크를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셀룰로스 계열의 이 자연 제품, 자연 물질과 인공 물질을 섞어서 만든 플라스틱입니다. 이게 레이온이에요. 그러다가 정말로 100% 인공 플라스틱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게 바로 이 발켈라이트라고 하는 건데 이건 뭐냐면 축전지가 이때 막 만들어졌는데 절연체로 뭔가를 쓰려고 그때 만든 게 최초의 플라스틱이었습니다. 그러다가 플라스틱이 이때만 해도 별로 사람들한테 인기를 못 끌었어요. 그러다가 항상 그런 것처럼 인류 역사에서 뭔가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계기가 전쟁 이후예요. 전쟁 때 그것이 증명된 이후에 2차 세계대전 때 여기 보면 이게 항공기입니다. 항공기의 전폭기인데 여기가 이제 조종석이에요. 이 조종석에서 조종사가 앉아서 밖을 볼 수 있는 캐노피라고 하죠. 캐노피. 이게 유리였어요. 유리. 근데 유리는 막 깨지잖아요. 뭐가 막 새가 날라오면 깨지고 막 이러니까 이 유리를 대체할 수 있는 제품을 사람들이 만들었는데 그게 플라스틱입니다. 그게 PMMA라고 하는 플라스틱이에요. 플라스틱으로 얘를 했더니 투명해서 밖도 보이고 깨지지도 않고 이러더라. 이러면서 전폭기에 쓰이기 시작했고 그러고 나서 이제 2차 세계대전 때 굉장히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가 독일군이 영국의 이 항공기로 막 침범을 할 때 만약에 그때 독일이 영국을 굴복시켰으면 거기서 끝났을 거예요. 근데 영국이 결국은 처칠 수상이 그걸 막아냈잖아요. 그 막아낸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게 레이더입니다. 레이더. 그래서 이 독일의 전폭기가 오는 것을 잡아내는 레이더였는데 이 레이더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고주파의 에너지들이 나와요. 그런 것들을 견딜 수 있는 제품을 만든 게 바로 플라스틱이에요. 그런 제품이 필요했는데 그 제품으로 개발된 게 폴리에틸렌이라고 하는 플라스틱입니다. 얘가 이제 레이더에 쓰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폴리스타이렌이라는 제품도 만들기 시작을 했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 여기 낙하산 있죠. 낙하산에 쓰이는 밧줄 이런 것들도 다 플라스틱 재질이에요. 플라스틱. 이걸 용으로 나일론이 이때 처음 만들어져요. 나일론이. 여러분 나일론 많이 들어봤죠? 이 나일론이 바로 이 낙하산이나 밧줄을 용으로 군용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이때는 다 비밀이었어. 비밀. 다 이 군사 비밀이었고 상업적으로 쓰이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결정적으로 여러분 잘 아는 맨하튼 프로젝트가 뭐예요? 맨하튼 프로젝트가 뭐예요? 최근에 영화도 나왔잖아요. 맨하튼 프로젝트는 핵무기 만드는 프로젝트였죠. 근데 이 핵무기 만들기 위해서 핵실험을 하게 되는데 핵실험을 할 때 이 육불화 우라늄 가지고 실험을 해야 돼요. 근데 육불화 우라늄 가지고 실험하다 보면 이 핵융합이나 핵분열 때문에 엄청난 고에너지가 발생을 하는데 그러면 그 실험을 한 용기가 다 녹아버려요. 그래서 실험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온도를, 이 열을 견딜 수 있는 물건이 필요한 거예요. 이 실험을 진행을 하지 못하고 있던 차에 그때 여러분 좀 듀퐁이라는 회사 잘 알죠? 듀퐁이라는 회사에서 이미 PTFE라고 여러분 테프론이라고 알려있는 이 제품을 만들었는데 이 제품이 되게 열에 강하다고 하더라라고 하면서 이 실험에 써서 성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플라스틱이 핵무기를 개발하는데도 굉장히 크게 기여를 했습니다. 자, 2차 세계대전 때 바로 처음에는 이렇게 개발된 애들이 전쟁 때 이 성능이 검증이 되면서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니 그다음부터는 어떻게 되겠어요? 상업적인 용도로 대량으로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테프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병, 피병, 그 다음에 여기 가정
가정용품들, 여기 뭐 그 당시 1940년대 50년대 미국 배우의 모습이에요. 가정용품, 그 다음에 나일론, 스타킹, 드디어 스타킹을 나일론으로 만든 스타킹이 이때 등장을 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 마켓에서 파는 많은 이제 이런 물건들, 그 다음에 이건 뭐예요? 인형, 어린애들 쓰는 인형, 이런 것들도 플라스틱 제품으로 만드는 것들이 등장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결정적으로 1960년대 우주복, 우주선에 우주인들이 입는 이 우주복도 플라스틱으로 만들기 시작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플라스틱이 상업적으로 대량 생산, 대량 사용하면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했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해 주는데, 지금 현재에서는 대략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석유에서 단량체를 뽑아내가지고 얘를 중합해가지고 플라스틱을 만든다고 했는데, 약 2만 개의 단량체로부터 약 2만 5천 개의 다양한 중합체인 플라스틱을 만들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플라스틱이 지금까지 얼마나 많이 만들어졌느냐?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1950년대부터 상업적으로 성장을 했는데 연간 8%씩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어요. 연간 8%면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지금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겁니다. 1년에,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는 지금 2020년 대략 2025년 근처에는 1년에 연간 4억 톤씩, 1950년대부터 현재까지는 대략 83억 톤이 생산됐다고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양이 지구상에 있는 동물들보다 많은 양이다. 잠시만요. 자, 그러면 이 플라스틱들 중에,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플라스틱들 중에 잘 수거가 돼서 폐기물 처리장으로 가서 잘 폐기되는 것도 있지만, 잘 수거가 되지 않으면 도로가나 인근에 있다가 비가 오면 다 하천을 통해서 바다로 가겠죠. 그렇게 해서 바다로 유입되는 양이 전 세계 연간 생산량의 1에서 4% 정도가 바다로 간다고 추정이 돼요. 그러면 대략 연 800만 톤 정도가 바다로 갑니다. 연 800만 톤은 어느 정도 양이냐? 이게 쓰레기차예요. 15톤짜리 트럭인데 15톤짜리 트럭으로 2015년에는 1분에 한 대, 이 15톤짜리 트럭에 실려있는 양으로 1분에 한 대씩 버렸어요. 근데 2030년이 되면 2대 분량, 1분이에요. 1분에 2대 분량으로 바다에 버리고 2050년에는 1분에 5대 분량의 플라스틱이 바다에 버려지고 있다고 추정이 됩니다. 그렇게 예측이 돼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2014년에는 바다에 있는 물고기 양이 플라스틱에 있는 양보다 훨씬 많았는데 2050년이 되면 전 세계에 있는 물고기 양보다 플라스틱이 훨씬 많을 거다. 역전이 될 거다. 그러면 물고기보다 이제 플라스틱이 많아지면 무슨 일이 벌어질 거냐라는 거죠. 이것은 그러면 어느 나라에서 주로 플라스틱을 바다로 많이 버리느냐라는 거예요. 보니까 아시아 국가들에서 플라스틱을 많이 버리는 이유는, 실제로는 플라스틱을 사용하는 나라는 선진국이 훨씬 많이 사용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시아 국가에서 바다로 많이 버리는 이유는 쓰레기 관리 정책이 잘 안 돼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래도 쓰레기 관리 정책이 잘 돼 있고 분리수거나 이런 게 잘 돼 있지만 동남아시아 국가는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다큐멘터리나 이런 거 보면 막 길거리에서 막 쓰레기 더미에서 살고 막 하천에서 쓰레기 막 이렇게 있는 게 많이 보이죠. 그게 바로 쓰레기 관리 정책하고 관련되어 있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동남아시아에서 주로 아시아 국가에서 가장 많이 쓰레기를 배출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1800년대 말부터 생산하기 시작해서 1950년대 이후에 상업화돼서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해서 앞으로는 바다에 있는 물고기 양보다 플라스틱 양이 많아질 거라고 추정되는데, 그러면 이런 플라스틱들이 도대체 이거 뭐 그래봤자 70년밖에 안 됐는데, 지구 역사의 46억 년 역사 중에 70년밖에 되지 않은 얘가 뭐가 그렇게 무섭냐라는 거예요. 뭐가 무섭냐? 얘가 지구를 얼마나 위협할 거냐? 우리는 어떤 위기에 직면해 있을 거냐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이미 다 들어보신 내용이에요. 큰 플라스틱들 예를 들면 물고기를 잡다가 제대로 수거 않고 버린 폐어망, 폐어구 이런 것들 또는 낚싯줄 이런 것들을 버리게 되면 이런 거에 큰 생물들이 걸리는 거죠. 걸려서 이걸 인탱글이라고 합니다. 걸려서 이렇게 숨을 못 쉬어서 죽거나 살더미가 떨어져서 죽거나 이렇게 죽는 것들이 있고, 두 번째는 이제 큰 플라스틱이 아니라 플라스틱은 아까 제가 잘게 잘 부서진다고 했죠. 그러면 이제 크기가 굉장히 작아져요. 크기가 작아져서 미세 플라스틱이나 나노 플라스틱이 됩니다. 그러면 입자가 작아지면 먹이 사슬의 제일 아래에 식물 플랑크톤이 있고 동물 플랑크톤이 있는데 그건 눈으로 이제 막 보일까 말까 하는 애들이에요. 얘들조차도 플라스틱을 먹는 거예요. 밑에 이 먹이 사슬의 맨 아래에서부터 이러한 식물 플랑크톤, 동물 플랑크톤부터 이러한 미세 플라스틱, 나노 플라스틱을 섭취해서 먹이 사슬로 올라오게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여러분 플라스틱을 만들 때 플라스틱을 생산하는 업체의 입장에서는, 생산자의 입장에서는 상품이 잘 팔려야 되잖아요. 상품이 잘 팔리려고 하려면 이 제품의 목적에 맞게 해야 돼요. 그럼 예를 들면 여러분 도시락통을 만들었는데 얘가 쉽게 찢어지고 깨지면 안 팔리겠죠? 또는 일회용 무슨 봉투를 만들었는데 얘는 거꾸로 이렇게 잘 안 찢어지고 이러면 안 되겠죠? 또는 농촌에 비닐을 만들었는데 이 비닐이 목적에 안 맞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목적에 맞게 뭘 집어넣냐면 화학물질을 집어넣어요. 플라스틱 안에. 예를 들면 농촌에 있는 비닐, 이 비닐은 계속 이렇게 자연 상태에 노출이 되잖아요. 그러면 햇빛에 계속 노출되면 어떻게 돼요? 비닐도 풍화가 됩니다. 풍화가 돼요. 그러면 이게 쪼개지는 거예요. 근데 내가 실컷 비닐하우스 지어가지고 비닐을 이렇게 했는데 1년 만에 얘가 확 찢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플라스틱 안에 항산화제, 항UV제 이런 것들을 집어넣어요. 집어넣어서 얘가 잘 견디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UV 선크림 바르는 것처럼 똑같습니다. 선크림이 좋은 게 아니에요. 자, 그런 것처럼 플라스틱에 온갖 화학물질을 집어넣습니다. 그 집어넣은 화학물질 중에는 여러분 많이 들어봤던 환경호르몬 같은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얘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플라스틱 안에 얘들이 들어가 있으니까 얘들이 이제 플라스틱이 전 세계로 또 돌아다니면서 플라스틱 속에 있는 환경호르몬이 흘러나오겠죠. 흘러나와서 이 해양생물이나 다른 생물들한테 몸에 들어오고 그러면 우리 인체까지 들어올 수 있다라는 위험성이 같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결정적으로는 이제 미세 플라스틱 이야기를 할 거예요. 아까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플라스틱은 잘게 쪼개집니다. 우리 실험실에서 실험한 거예요. UV에 계속 노출이 되면 0일부터 6달까지 노출시켰더니 플라스틱이 이렇게 쪼개집니다. 쪼개져요. 여러분들도 경험을 했을 거예요. 창문에 플라스틱 필름을 발라놨는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창문에 발라놓은 필름은 어떻게 되나요? 첫 번째, 색깔이 바뀌죠. 색깔이 노란색으로 바뀌죠. 누런색으로 바뀝니다. 그게 이제 표면이 산화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시간이 지나면 그게 쪼개집니다. 그렇게 플라스틱이 쪼개져요. 쪼개지면 입자가 이렇게 스티로폼 V 100리터짜리 하나가 수백만 개의 알갱이로 쪼개집니다. 수백만 개의 알갱이로 쪼개져서 저희 학생들하고 저희가 인천에 있는 해변에 가서 보면 미세 플라스틱이 이렇게 다양하게 있습니다. 다양한 형태의 미세 플라스틱이 다양한 크기로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입자가 작아진다는 건 어떤 걸 의미하느냐? 여기서 보는 것처럼 입자 하나가 두 개로 쪼개지고 얘가 다시 두 개로 쪼개지고 두 개로 쪼개지고 이렇게 쭉 쪼개지면 이걸 수학적으로 보면 2의 n승계씩 커지는 거예요. 2의 n승계씩 커져서 여기 보면 이 그림에서 보면 X축이 여기가 이 크기예요. 크기가 작을수록 개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합니다.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해요. 실제 저희가 환경시료에서 측정한 거 보면 큰 입자는 별로 없는데 입자가 작아질수록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해서 보여요. 그러면 여러분이 물을 딱 떴을 때 이 물 속에는 눈에 보이는 입자 없네?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입자들이 수만 개, 수천 개가 수십만 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입자가 작아질수록 개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 두 번째는 이렇게 입자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입자가 작을수록 단위 부피당 표면적이 커져요. 표면적이 커지면 이제 저희 같은 환경을 공부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 입자가 여러 가지 반응을 한다고 합니다. 반응. 물에 있는 여러 가지 물질들, 식물 플랑크톤하고 반응을 하는데 훨씬 더 커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입자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입자가 큰 것들은 고래나 또 뭐 소나 이런 큰 짐승이 주로 섭취를 하겠지만 입자가 작아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먹이사슬 맨 아래에 있는 식물 플랑크톤, 동물 플랑크톤 애들부터 다 섭취가 된다 라는 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플라스틱 큰 거 얘를 이렇게 먹었다고 했을 때 얘는 이렇게 소화관을 통해서 응 하면은 밖으로 나가잖아요. 그런데 입자가 굉장히 작은 보이지 않는 미세 나노 플라스틱이 되면 얘들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세포막을 통과합니다. 세포막을 통과하면 무슨 일이 발생해요? 여러분 몸속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몸속으로 들어와서 혈액을 타고 돌아다니는 겁니다. 여러분 몸속으로. 그런 일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입자가 작아질수록 독성이나 질병이 발현할 기회가 커진다. 그 다음에 입자가 작아지면 가벼워지죠. 가벼워지니까 대기를 통해서 날아다닐 수가 있어요. 대기를 통해서 날아다닌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 에베레스트산 정상에서도 미세 플라스틱이 발견이 됐어요. 북극, 남극에서도 발견이 되고 해양의 가장 깊은 마리아나 해구에서도 발견이 돼요. 입자가 작다라는 것은 이렇게 온 세상 천지를 다 돌아다닐 수 있다. 그 다음에 해류를 통해서 이동이 가능합니다. 입자가 큰 애는 상대적으로 무거우니까 버려진 곳 근처에서 가라앉아서 주로 있을 텐데 입자가 작아지면 멀리 해류를 통해서 이동해요. 여기 보면 해류가 이렇게 이동하죠. 태평양 한가운데 쓰레기 섬이 있다는 건 사실은 거짓말입니다. 왜 거짓말이냐면 찰스 무어 선장이 처음 그걸 발견한 건데, 찰스 무어 선장은 집안이 좀 부자였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아버지가 유산으로 이렇게 던져준 돈 가지고 좀 솔직히 이야기하면 이 사람이 좀 이렇게 뭐라고 하지? 별로 일을 안 하고 노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돈으로 요트를 사가지고 그냥 놀러만 다닌 거예요. 근데 놀러 갔는데 맨날 이렇게 이 캘리포니아 앞에만 가다가 멀리 가보자 해서 이 캘리포니아에서 이 태평양이 한가운데까지 와본 거예요. 와봤는데 어느 순간 바닷속이 물이 좀 이상한 거예요. 물을 봤더니 그 물 속에 무슨 조각들이 많아. 무슨 입자 조각들이 많아. 그래서 이렇게 떠봤더니 플라스틱 조각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 태평양 한가운데에 플라스틱 조각들이 많이 뭉쳐 있다. 그래서 가비지 패치는 말을 썼어요. 쓰레기가 모여 있다라는 말을 썼는데 그것을 대중매체 미디어에서 번역을 하고 뭘 하고 이렇게 하면서 약간 사기성 멘트를 넣어가지고 쓰레기 섬이 있다라고 한 거예요. 사실은 큰 쓰레기 섬이 있는 게 아니라 이 미세 플라스틱들의 농도가 상대적으로 많은 거예요. 왜 여기 한가운데 그러느냐? 그 이유는 해류가 이렇게 돌기 때문에. 이렇게 도니까 가운데에 상대적으로 에너지 흐름이 작아서 여기에 뭉치는 거예요. 그래서 주로 미세 플라스틱은 이렇게 전 세계 해양은 이렇게 원으로 도는데 북태평양에 이렇게 돌고 남태평양에 이렇게 돌고 북대서양에 이렇게 돌고 남대서양에 이렇게 돌고 인도양에 이렇게 돌기 때문에 이 각각의 중심 부위에 플라스틱이 쌓여요. 그래서 이 해류에 따라서 보면 우리나라도 보면 우리나라 주변에 해류가 이렇게 돼요. 그래서 대만 한류가 쿠로시온 한류랑 대만 한류가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 대한해협을 통해서 이렇게 동해로 갑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해변에 당연히 어디서 버린 쓰레기가 오겠어요? 이쪽 남아시아나 중국에서 버린 쓰레기들이 우리나라에 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 신안군의 해변에 있는 쓰레기를 봤더니 중국에서 온 쓰레기들이 막 보이는 거야. 그러면 중국 사람들 막 우리가 욕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를 욕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디서 욕하겠어요? 이거 보니까 이 해류로 보면 우리가 버린 쓰레기 어디로 갑니까? 일본으로 가요. 일본으로. 일본 사람들 우리 막 여기 일본의 여기 해변 보면 우리나라에서 버린 쓰레기 가 있어요. 근데 또 일본 애들도 또 뭐라고 할 수는 없어요. 일본에서 버린 쓰레기 어디로 갑니까? 일본에서 버린 쓰레기 해류 타고 여기 하와이랑
미국으로 가요. 그래서 왜 그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폭발 사고 났을 때 그때 굉장히 많은 이제 재난이 있었고 그 재난에 의해서 쓰레기들이 발생했는데 그 쓰레기들이 이 하와이하고 이쪽 미국 서부 해안에서 많이 발견이 됐습니다. 이게 이제 해류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을 해요. 자, 그래서 이러한 해류 흐름 때문에 해양의 한가운데 플라스틱들이 이렇게 쌓이더라. 이것을 이제 사람들이 요즘에 학생들 무슨 뭐 코딩 배우라고 하죠. 코딩에다가 수학에다가 뭐 제가 하는 이런 여러 가지 물질들의 거동과 관련된 것을 수학적으로 풀어서 컴퓨터로 코딩을 하면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예측이 돼. 제가 플라스틱을 여기서부터 버리기 시작하면 1년 후에는 어디에 있느냐, 10년, 50년, 100년, 1000년이 되면 어디에 플라스틱들이 이렇게 농축되어 있느냐를 보이는데 이걸 보니까 이렇게 태평양 한가운데 있더라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게 된 겁니다. 이런 것들은 결국은 입자가 작아질수록 대기를 통해서 해류를 통해서 전 지구를 돌아다니더라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이야기한 입자가 작을수록 반응을 잘한다라고 하는 게 이런 식물 플랑크톤이나 물속에 있는 물질들하고 반응을 해서 이쪽으로 침강할 거냐 뜰 거냐를 막 결정을 하는데 저 같은 해양학자 입장에서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대기 중에 있는 CO2가 물에 녹아들고 이 CO2를 식물 플랑크톤이 광합성하는 데 쓰고 그래서 동물 플랑크톤이 다시 그걸 섭취하고 물고기가 잡아먹고 이렇게 해서 얘가 죽은 애들이 가라앉고 이렇게 해서 탄소가 계속 순환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미세 플라스틱이 딱 들어가서 이 탄소 순환의 사이클을 방해하면 그러면 대기에 있는 CO2가 해양에 못 녹아든다. 그러면 기후변화가 가속화될 거다. 이럴 가설을 세우는 거예요. 저 같은 과학자들은. 그러면 미세 플라스틱이 해양에 많아지면 앞으로 기후변화가 가속화될까? 아니면 오히려 완화가 될까? 이런 과정에 어떤 기여를 할까? 이런 것들을 제가 연구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미세 플라스틱 입자로 오염되지 않은 곳이 있을까?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에베레스트 산 정상에서부터 바다의 제일 깊은 곳이 마리아나 해구 11,000m 정도 되는데 여기까지 다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저희가 걱정하는 건 뭐냐? 지금 플라스틱의 생산량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양으로 유입되는 것도 기하급수적으로 따라서 증가할 거고 그러면 해양에서의 미세 플라스틱 농도도 앞으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거다. 그러면 앞으로 정말 무슨 일이 벌어질까? 바다에서도 무슨 일이 벌어질 거고 그 다음에 이 지구에 무슨 일이 벌어질까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사람들이 연구한 것들을 조합해서 이 산토스라는 사람들과 그 동료들이 분석을 했더니 전 세계에 있는 동물들 중에 물고기들 중에 플라스틱을 한 번이라도 섭취한 애들이 몇 종이나 있었는지 종으로 따진 거예요. 마리가 아니라 종. 물고기 종으로 따졌더니 플라스틱을 섭취한 물고기 종이 약 900종 이상. 900종 이상이 플라스틱을 섭취를 했더라. 그 다음에 새 또는 뭐 무척추동물, 포유류 막 이렇게 쭉 조사를 한 거예요. 이게 이제 생물하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이 분류군으로 다 나눈 거예요. 분류군으로 나눠서 이게 뭐 예를 들면 이 척추를 갖고 있는 물고기류, 그 다음에 이것은 reptile이라고 하는 것은 뭐죠? 파충류. 이런 동물군으로 다 분류를 해놓고 플라스틱을 섭취한 애들을 다 골라낸 거예요. 이게 노란색 라인이 그건데 전 세계에 있는 지구상에 있는 분류군들 중에 거의 상당 부분이 플라스틱에 이미 노출되어 있다. 그것을 다시 정리를 했더니 육상 생물들 중에 요만큼은 플라스틱에 노출되어 있더라. 그 다음에 담수종 중에는 이만큼, 해양종 중에는 거의 많은 부분들이 플라스틱에 노출되어 있다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 전 세계에 1300종 이상이 플라스틱을 섭취하고 있더라. 그리고 그 결과로 성장, 생존, 생식률에서 문제가 있을 거라고 지금 추정을 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거 명확치는 않아요. 왜냐하면 대부분이 실험실 실험이에요. 현장에서 정말 그런 일이 발생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체는 어떨까? 인체에 보니까 다양한 인체 조직, 기관, 체액들에서 검출된다. 여기 보면 뭐예요? 브레인, 뇌, 혈액, 신장,
콩팥, 장, 심지어는 어디까지? 심지어는 임산부가 태아로 연결되는 탯줄에서까지 검출이 됐다. 이건 굉장히 심각한 거죠. 탯줄에서 검출됐다는 것은 아기가 태어나기 전부터 엄마가 섭취한 미세 플라스틱을 안고서 태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대부분이 성장한 성인이 노출되는 것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조직이 다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태아 같은 경우는 조직이 막 생성이 되고 발달하는 단계에서 얘한테 노출되면 여러분이 잘 아는 기형이나 기타 등등의 질병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굉장히 심각합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이런 것뿐만 아니라 심혈관 문제를 일으킬 거라고 추정이 되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저기 유명한 과학자, 우리나라 대전에 어떤 박사님이 실험 결과로서 좋은 논문을 실은 내용 중에 하나는 미세 플라스틱에 노출이 되면 그 최근에 나왔던 드라마 중에 뭐죠? 우영우, 오른쪽으로도 우영우, 이쪽으로 해도 우영우, 뭐죠? 우영우 변호사 들어보셨어요? 드라마? 그 친구가 앓던 질병이 뭐죠? 그 무슨 질병이었죠? 그 친구가? 기억이 잘 안 나요? 자폐. 이게 자폐와 연결되어 있다라는 증거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이러한 질병들, 그 다음에 그 외에 염증, 산화 스트레스, 면역 반응, 유전 독성 등의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이것들도 다 역시 마찬가지로 실험입니다. 예를 들면 그 쥐를 가지고 실험했다거나 기타 등등으로 실험 동물을 가지고 실험한 거고, 인간을 가지고 직접 실험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을 가지고 하는 것은 역학조사예요. 굉장히 긴 시간 동안 특정한 그룹과 노출된 그룹과 노출되지 않은 그룹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조사하는 건데, 이런 것들을 앞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앞으로의 연구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플라스틱이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것은 기후변화와 관련된 영향이에요.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플라스틱은 석유로부터 생산된다. 그러니까 플라스틱 생산 자체가 기후 온실기체를 배출한다. 그래서 2050년에는 전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15% 정도가 플라스틱 생산이나 처리 과정에서 배출되는 애가 차지할 거다. 그러면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기후변화 협약이 강화가 될 거고, 각 국에서 탄소 배출을 줄이라고 할 거고, 그런데 탄소 배출의 중요한 범인 중에 하나가 플라스틱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어떤 요구가 나올까요? 플라스틱을 사용하지 말라고 아마 할 거예요. 원래 실제로는 작년 말까지 유엔 총회에서 작년 말까지 유엔 플라스틱 협약을 맺기로 결의를 했고, 그 협약의 마지막 국가 간의 협상회의가 우리나라 부산에서 11월 달에 열렸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작년에 난리가 났었죠. 그래갖고 우리나라에서 막 엉망진창이어서, 그래가지고 그때 결론을 못 내렸어요. 그래갖고 지금 다른 나라에 가서 좀 국가 간 지금 협상을 맺고 있는데, 그 플라스틱 유엔 국제 협약이 만들어지면 내용에 따라서는 플라스틱 생산을 줄일 수도 있고 사용을 억제할 수도 있고, 심지어는 플라스틱, 예를 들면 삼성이 핸드폰을 만들어서 수출할 때 이 핸드폰에 포함된 플라스틱이 재생 플라스틱이 아니면, 즉 썼던 플라스틱을 다시 수거해서 재활용한 플라스틱이 아니면 수출을 못하게 하는 그런 식의 규정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환경은 더 이상 도덕의 문제를 넘어서서 먹고 사는 문제다라고 했는데, 바로 이런 문제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플라스틱이 이산화탄소의 배출하고 관련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생분해 플라스틱을 만들자, 이런 말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생분해 플라스틱은 또 다른 문제를 야기시킵니다. 그건 아마 다른 분이 강의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생분해 플라스틱에 대해서 그렇게 아주 긍정적인 그런 전망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해양 내 물질을 순환하는데 아까 영향을 준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좀 과학적으로 되게 복잡한 이야기라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제가 최근에 굉장히 흥미를 갖고 있는 분야인데, 대기로 날아간 미세 플라스틱이 응결핵으로 작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름이 형성이 되려면
수분이 많다고 해서 구름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수분이 뭉치게 할 수 있는 입자가 있어야 돼요. 그 입자를 우리가 응결핵이라고 하거든요. 이 응결핵이 있어야지만이 수분이 뭉치면서 구름이 되는 거예요. 구름이 되고 눈이 되고 비가 되고 얼음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대기 중에 있는 구름의 양이 얼마나 될지에 따라서 복사 에너지가 바뀌어서 지구의 전체 에너지 구성이 바뀌고 이거에 의해서 기후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대기로 날아간 미세 플라스틱이 응결핵으로 작동하게 되면 옛날에는 예를 들면 구름이 한 개만 생성이 됐는데 갑자기 구름이 5개가 생성이 된다.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대기 중에 미세 플라스틱이 얼마나 많이 있을까? 그것 때문에 백령도에도 장비 설치해두고 인천대학교 옥상에도 설치해두고 저기 서울에도 설치해두고 또 동해에도 설치해두고 해서 저희 학생들이 계속 그거 수거하러 다니면서 이렇게 지금 측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지금까지 플라스틱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제가 왜 여기서 강의하는 연사인 제가 왜 이 강의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인천대 제 연구실에서 무슨 연구를 했는지를 보면 그럼 이런 플라스틱을 연구하기 위해서 제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 저는 이러한 연구선, 우리나라의 연구선, 예를 들면 유일한 쇄빙선이죠. 쇄빙선이라는 것은 북극 남극의 얼음을 깨고 전진할 수 있는 선박입니다. 아라온호예요. 그 다음에 이건 저 인도양, 태평양까지 갈 수 있는 이사부호. 이러한 연구선을 타고 북극 남극을 돌아다니면서 연구를 합니다. 물론 북극 남극만 가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인천 연안도 연구하고 하수처리장도 연구하고 하천도 연구를 합니다. 이렇게 연구하면서 온갖 곳을 이렇게 다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사하는 모습이에요. 인천 연안 조사하는 모습인데 배를 타고 가면서 이게 만타 네트라고 하는데 이런 네트를 통해서 이 물에 떠 있는 애도 채집하고 물 속에 들어있는 것들도 채집하고 밑에 있는 흙도 채집하고 이런 과정을 걷습니다. 이렇게 채집한 걸 가지고 이건 이제 제가 북극에 간 거예요. 북극에 가가지고 여기가 알래스카고 여기가 시베리아입니다. 이 베링에 건너서 북극에 가가지고 이게 바다 얼음이 있는데 바다 얼음에 내려서 이렇게 연구하는 모습들입니다. 이렇게 배를 타고 돌아다니면서 이제 소위 말하면 전 세계 대기에는 미세 플라스틱이 얼마나 있을까, 해수에는 얼마나 있을까, 저 심해에 있는 물에는 얼마나 있을까, 밑에 퇴적물에는 얼마나 있을까, 남극에는 얼마나 있을까, 이걸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연구를 하고 이렇게 채집해 온 시료를 이렇게 학생들이 실험실에서 이렇게 실험을 하는 겁니다. 막 실험해서 그 시료 속에 미세 플라스틱을 골라내서 이렇게 그 시료에 어떤 형태의 미세 플라스틱이 얼마나 있더라, 그리고 그 미세 플라스틱이 어떤 플라스틱이더라 라는 것들을 골라내게 됩니다. 이런 자료가 모이면 이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어떤 해석을 하느냐? 첫 번째, 아까 제가 전 세계 나라들 중에 플라스틱을 해양으로 제일 많이 버리는 나라 어딜까 했더니 아시아 국가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진짜일까? 이건 근데 사실 측정한 건 아니고 예측한 거예요. 어떻게 예측했냐면 그 나라 사람들의 인구수, 경제적인 GDP 수준, 그 다음에 쓰레기 관리 정책 이런 걸 가지고 예측 그냥 한 거예요. 추정한 거예요. 그러면 이걸 증명을 해야 되잖아요. 증명을 하려면 연구선을 타고 전 세계 연안을 돌아다니면서 이거 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시간도 엄청 걸리고 돈도 엄청나게 많이 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낸 아이디어가 뭐냐? 만약에 어떤 나라가 플라스틱을 잘 관리를 안 해서 플라스틱 쓰레기가 많이 배출이 되면 하천이 오염될 거고 하천이 오염된 물은 연안으로 흘러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연안인 수가 오염이 될 거고 연안수가 오염되어 있으면 그 연안수를 이용해서 만든 수산 제품이 오염될 거다. 그렇게 연안수로 만든 수산 제품이 뭘까? 뭐가 있어요? 연안에 있는 해수를 가지고 만드는 수산 제품 뭐가 있어요? 맞아요. 천일염. 천일염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 연안 근처에 있는 바닷물 염전에서 끓여와서 증발시켜서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전 세계 연구선 이렇게 돈 들여서 할 필요 없이 전 세계에서 시중에서 판매되는 천일염 구해가지고 한번 분석해보자. 근데 제가 그걸
구하러 전 세계 나라를 돌아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린피스하고 접촉을 했어요. 그래서 그린피스가 세계 지부가 있어요. 각 나라 지부가. 우리나라 서울 지부가 있고 도쿄 지부가 있고 막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서울 지부의 사람들하고 연락해서 그 사람이 전 세계 나라 지부하고 연락해서 그 나라에서 제일 이렇게 소비가 많은 이 소금 제품을 리스트를 다 이렇게 짜가지고 그 리스트 중에 우리가 이제 구매를 한 거예요. 구매를 해가지고 그 제품이 어디에서 생산됐는지에 대한 정보까지 다 있는 애들, 이걸 해가지고 분석을 한 거예요. 분석을 했더니 이렇게 나왔어요. 결국 뭐예요? 아시아 국가에서 생산된 소금이 농도가 미세플라스틱 농도가 제일 높은 거예요. 이거랑 딱 맞죠? 이렇게 추정한 거랑 딱 맞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서 소금 시료를 가지고 이걸 증명해낸 거예요. 제가 아시아 국가가 오염됐다라는 것을 증명해낸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 소금 논문을 냈을 때 굉장히 유명한 논문을 저널에 실렸는데, 논문 내고 일주일 동안 제가 이렇게 취합한 건 아니고 그린피스에서 취합했어요. 전 세계 언론, 뭐 여러분 잘 아는 뭐 MBC, 뭐 그다음에 그 유명한 그 내셔널 지오그래픽 뭐 이런 거 포함해서 1,500회 이상 언론 보도가 됐어요. 심지어는 동경에 있는 일본 무슨 TV에서 저희 학교 와서 인터뷰까지 해갔었어요. MBC 뉴스에도 당연히 나왔고 우리나라 지상파에는 다 나왔었는데,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사람들이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면 깨끗한 소금 제품을 알려주세요. 이건 제가 알려주면 안 되죠. 이게 제일 오염된 게 어디서 나왔느냐? 발리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발리. 저희 발리는 여러분들 청정한 곳이라 알려져 있고 뭐 신혼여행지고 뭐 그다음에 스쿠버 다이빙하는 명소잖아요. 그런데 저기가 제일 오염이 됐어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저 왜 그럴까? 그런데 나중에 저도 유튜브 보고 알았어요. 유튜브 보고 알았는데 이 발리 이 지역이 어떤 영국 유튜버가 찍었는데 바다 전체가, 동영상을 찍었거든요. 그 사람이 이렇게 스쿠버 하면서 바다 전체가 쓰레기예요. 그래서 안 그래도 발리 인도네시아 정부에서 이 쓰레기 때문에 이 해변에 쓰레기가 또 쌓여서 관광객이 안 오기 때문에 이 해변을 폐쇄를 하고 당분간 쓰레기를 이렇게 정화한 그런 곳입니다. 이게 이렇게 이 시료를 분석해 보면 절대 거짓말을 안 합니다. 근데 이게 이 제품이 누구냐 뭐냐 이렇게 할 때 제가 알려줄 수는 없죠. 이거 하다가 제가 법적으로 고소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건 알려줄 수는 없고, 어쨌든 아시아 국가에서 생산된 제품이 오염되어 있는 건 확실하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실제로는 이게 뭐냐면 하천을 통해서 해양으로 유입될 거라고 생각되는 플라스틱 양하고 소금 속에 있는 미세 플라스틱 양이 일정한 선형관계에 있다, 그런 뜻이에요. 제가 발견한 이 논문의 핵심 내용입니다. 결국 미세 플라스틱, 깨끗한 소금을 먹고 싶으면 사실은 우리가 무슨 노력을 해야 된다? 플라스틱 쓰레기를 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플라스틱 쓰레기를 많이 버리는 곳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많이 발생을 하고 우리가 먹는 제품이 그만큼 오염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쓰레기를 안 버리려고 하고 사용을 줄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게 핵심 내용입니다. 두 번째 내용은 이제 북극에 가서 연구한 거예요. 북극에 가서 이렇게 어렵게 힘들게 연구를 해서 밝힌 내용이 북극 얼음 속에 28만 톤의 미세 플라스틱이 쌓였더라라는 것도 YTN 뉴스에 한번 나온 적이 있는데, 이 논문이 있고, 그다음에 좀 더 복잡하게 연구를 해서 이 북극에 어디에 주로 쌓이느냐, 왜 많이 쌓이느냐, 이걸 연구를 한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논문의 이제 사이언스 자매지에 실렸습니다. 아까 연구자들 중에 굉장히 이렇게 자랑할 만한. 근데 특히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 이런 걸 해서 제가 계산을 막 했어요. 막 복잡한데 계산을 했더니 이 서북극의 조그만 그 속에 28만 톤이 있고 28만 톤의 미세 플라스틱이 있는 양을 전 세계 바다로 이렇게 외삽을 해봤어요. 외삽이라는 말은 요만큼의 이제 농도를 전 세계 바다에 똑같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외삽을 해봤더니 그때 양이 그러면 약 1억 3천만 톤 정도가 돼야 돼요. 그런데 제가 막 수학적으로 계산을 한 전 세계에 있는 미세 플라스틱 양은 8천만 톤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북극에 있는 미세 플라스틱 오염량이 전 세계 평균보다 높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북극이나 남극은 청정지역이라고 알고 있잖아요. 근데 북극이 더 높은 거예요. 왜 그러지? 왜 북극이 더 높지? 라는 것들을 이제 제가 더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이 우리가 버린 1950년대부터 버린 플라스틱이 해류를 타고 북극으로 이동하는데 되게 느리잖아요. 느리게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이 흙 가지고 이렇게 밑에 쌓여 있는 흙을 바닷물 밑에 이렇게 흙이 쌓여 있는데 흙을 채집하는 도구가 있어요. 코어라고 하는데 이걸 쭉 따서 각 1cm별로 잘라서 측정을 한 거예요. 1cm별로 쌓이면 맨 위에 있는 흙은 최근에 쌓인 흙이고 밑에 흙은 그보다 더 오래전에 쌓인 흙이고 이렇게 쭉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을 방사성 동위원소를 가지고 연대를 측정하는 거예요. 2층에 있는 몇 년도에 쌓인 흙이다. 그 연대하고 그 속에 있는 미세 플라스틱을 분석했더니 연대별로 미세 플라스틱이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다. 즉 북극에 들어온 미세 플라스틱 양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해 왔다. 그리고 앞으로는 우리가 비록 지금 이 그래프가 보이고 있는 건 뭐냐면 플라스틱 생산량은 1년에 아까 제가 8% 정도 증가했다고 했어요. 근데 바로 연안 근처, 캘리포니아 연안 근처에 이것은 걸프만 쪽인데 걸프만에서 아까 저처럼 퇴적물 가지고 했더니 연간 8.5% 속도로 쌓이는 게 증가했어요. 근데 캘리포니아에서 좀 떨어진 바다에서 했더니 4.8% 정도 속도로 증가했고 북극에서는 3% 정도로 증가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 우리가 여기서 쓴 것을 버리면 바로 근처에서는 그게 바로 반영이 되는 거예요. 그 속도가 반영이 되는데 저기 멀리 떨어진 데는 내가 버리면 천천히 흘러가잖아요. 천천히 흘러가니까 저기는 아직도 이 내 속도를 반영을 못해. 여기서 막 빨리 증가를 시켜도 저기는 그 증가량이 반영이 안 되는 거예요. 느리게 반영이 되는. 북극은 느리게 반영이 돼.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지금 해양에 미세 플라스틱이 너무 많아서 지금 전 세계의 정상들이 다 모여가지고 야 우리 플라스틱 사용 그만하자. 올해부터 그만하자. 딱 중단했다고 하더라도 북극에서의 미세 플라스틱 농도가 바로 줄어드느냐? 그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이미 버린 애들이 계속 가고 있는 거야. 가고 있어서 비록 지금 우리가 미세 플라스틱 배출을 다 끊어도 한 수십 년 동안은 북극에서 미세 플라스틱 계속 증가해. 계속 증가할 거다. 그래서 그게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위험하다라는 것들을 제가 지금 밝혀낸 내용이고 이러한 성과로 제가 작년에 아주 큰 상을 받았습니다. 아주 큰 상. 인천대 교수로는 최초로 그 이달의 과학기술인상이라는 상을 제가 받았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 강연자로 아마도 뽑힌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마무리.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이러한 내용으로 보면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 거냐? 무슨 일이 벌어질 거냐? 지금 이 비즈니스 애즈 유주얼 시나리오라는 것은 지금처럼 우리 사회가 플라스틱에 대해서 아무 생각 없이 막 쓰고 수요가 있고 생산을 한다면 기하급수적으로 계속 증가한다고 했죠. 그런다면 2040년이 되면 지금보다 대략 2.5배 증가될 거다. 두 번째, 비록 환경으로의 플라스틱의 이런 새로운 배출을 금지하더라도 이미 환경에 버려진 애들이 계속 쪼개질 거기 때문에 미세 플라스틱이나 나노 플라스틱은 계속 증가할 거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아까 북극의 예처럼 이미 해양에 잔류하는 미세 플라스틱은 해류를 통해서 천천히 이동하고 있기 때문에 북극의 오염되는 향후 몇십 년 동안 계속 증가할 거다. 이런 내용들이 우리의 미래를 너무 암울하게 만들어요. 그러면 이런 효과를 조금이라도 우리가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막으려면 첫 번째는 플라스틱 생산을 줄여야 돼. 두 번째는 플라스틱을 사용하더라도 사용량을 줄여야 돼. 세 번째는 사용하고 나서 뭔가 폐기물이 발생했을 때 걔를 폐기를 하는 게 아니라 자꾸 재활용, 재사용하는 방식으로 가야 된다라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것은 요만큼이고 모르고 있는 게 이만큼입니다. 그중에 우리가 어떤 문제에 직면했을 때 접근하는 방법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리스크 어세스먼트, 혹시 들어보신 분이 있을까요? 리스크 어세스먼트, 유해성 평가라는 방법이 있고 프리코셔너리 프린시플이라는 것은 사전 예방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뭐냐면 이게 코로나 시대 때 딱 극명하게 갈렸는데 미국과 유럽, 미국과 우리나라로 갈렸어요. 위해성 평가 개념은 뭐냐면 이 위험성을 다 증명을 하고 나서 그것에 기초해서 판단을 하는 거예요. 어떤 화학 물질에 대해서 독성이 보고 노출량이 보고 그래서 이게 위험성이 얼마가 될 거다라는 평가에 따라서 너희 회사 생산하지 마. 너희 회사는 얼마만 생산해. 또는 몇 년까지만 생산해. 이런 결정 구조를 하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과학적으로 타당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정을 내리는 데는 어떻게 되겠어요? 굉장히 많은 정보가 필요하고 그 정보를 얻으려면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결정을 못 내리는 동안에 희생자들이 발생할 수 있죠. 반면에 프리코셔너리 어프로치라는 건 뭐냐면 내가 지금 정보가 없어요. 그런데 뭔가 코로나 같은 일이 터졌어. 이거 어떻게 할 거냐? 리스크 어세스먼트 개념처럼 갈 거냐? 아니면 설사 비용이 들더라도 우리가 가장 안전한 방식으로 택할 거냐? 그래서 아예 사용을 중단하는 거예요. 사용 중단하면 업체는 피해를 보겠죠. 굉장히 비이성적으로 보일 수 있고 하이 에코노미간 로스, 즉 경제적인 손실을 가질 수 있지만 훨씬 더 안전한 방법이기는 합니다. 이게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우리가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지를 철학적으로 고민해야 돼요. 플라스틱의 문제도 마찬가지고 기후변화도 마찬가지고 내가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해서 어떤 철학적인 자세를 가져야 될 거냐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 이야기는 그냥 넘어갈 텐데 엔트로피라는 건 결국은 한 시스템에 지구상에 있는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총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고 근데 그 유명한 법칙 중에 하나 엔트로피 법칙은 뭐냐면 이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는데 엔트로피는 계속 증가한다는 거예요. 무질소도는 계속 증가한다. 무질소도라는 건 쓸모없는 에너지는 계속 증가한다. 그 말은 쓸 수 있는 에너지는 계속 줄어든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 지구상의 자원은 한정한 상태에서 앞으로 이 지구는 언젠가는 멸망할 거예요. 폭발하고 지구라는 행성은 없어질 텐데 이 속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사용 가능한 에너지를 가능하면 늦게까지 이렇게 연장해 놓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자원을 최대한으로 아껴 쓰는 겁니다. 최대한으로 아껴 쓰거나 재활용하는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마지막으로 그러면 왜 지금에 와서 플라스틱 문제냐? 우리가 환경호르몬인 DDT의 역사를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사실 굉장히 흥미로운 겁니다. DDT 들어봤죠? DDT라는 건 농약입니다. 농약. 살충제예요. 이 살충제가 1874년에 처음 합성이 됐어요. 근데 합성을 해놓고도 얘에 대해서 무슨 효과가 있는지도 모르고 몰랐어요. 그러다가 1939년 무려 60년 후에 밀러라는 사람이 얘가 곤충을 죽일 수 있는 효과가 있다. 살충 효과가 있다는 걸 발견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곤충을 죽일 수 있어? 그러면 해충을 죽일 수 있겠네? 라고 해서 농약으로 쓰게 됐는데 마찬가지로 농약으로 상업적으로 쓰이기 전에 전쟁에 사용이 됩니다. 전쟁에 2차 세계대전 때 이 연합군들이 이렇게 밀림 지역에서 막 이렇게 활동을 할 때 거기 말라리아가 창궐하니까 개들 죽이려고 이 DDT를 막 뿌립니다. 그랬더니 효과가 있어. 진짜 효과가 있어. 그래서 전쟁이 끝난 다음에 이게 상업화가 됩니다. 아까 플라스틱 역사하고 똑같죠? 상업화가 돼서 농약으로 막 대량으로 팔립니다. 지금 비행기로 뿌리고 있는 거예요. 막 농약 뿌리고 있고 농약 뿌리는데 막 애들 막 쫓아가고 있고 좋다고 쫓아가고 있죠. 그리고 이때 뉴욕 매거진 잡지에 실린 광고예요. DDT is good for me. 모든 생명체가 다 DDT가 우리를 살렸어. 막 이러고 있어요. 우리한테 좋다.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살충 효과를 발견한 밀러 박사는 1948년 10년 후에 노벨상을 탑니다. 노벨 생리학상을 타요. 얼마나 큰 가문의 영광입니까? 가문의 영광이에요. 그런데 이 일이 벌어지고 나서 불과 20년도 안 돼서 그 유명한 레이첼 카슨이라는 사람이 미국에서 이 사람이 이제 생태학자이자 라디오 DJ 이런 사람인데 라디오 DJ를 하고 있던 와중에 막 전국의 독자들한테 막 편지가 오는데 편지의 내용이 이상해.
우리 동네에는 옛날에 봄이 되면은 뭐 이 악어 새끼가 막 돌아다니고 악어 알이 막 이렇게 있고 뭐 새가 잘 울고 이랬는데 어느 날부터 우리 동네에 새 울음소리가 안 들려. 새가 있는데 알이 막 이상하게 알 껍질이 약해가지고 이미 깨져버렸어. 악어가 막 옛날에는 한 100마리 보였는데 지금 뭐 한두 마리밖에 안 보여. 알이 이상해. 이런 막 편지가 와요. 이 사람이 이제 이상하다고 느껴서 현지 답사를 가요. 갔더니 진짜 그런 일들이 발견이 된 거예요. 근데 그 지역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살충제를 많이 사용한 거. 그래서 살충제, 농약이 생태계를 죽이는구나 라고 하면서 책을 쓴 게 그 유명한 침묵의 봄이라는 책입니다. 이 침묵의 봄이 나왔을 때 난리가 났어요. 화학회사에서는 너 뭐 죽이네 살리네 이러고 정부 관계자들도 너 미친놈 어쩌고 이랬어요. 그런데 미국 정부가 케네디 정부였는데 결국은 조사를 했더니 사실로 다 밝혀져요. 그래서 1972년에 농약으로의 사용을 전면적으로 법적으로 금지시킵니다. 그리고 이때 이 침묵의 봄의 효과로 정부의 환경을 관리하는 부처가 생기고 환경 정책이 공식적으로 등장하고 대중한테도 환경운동이라는 게 등장을 한 거예요. 이 레이첼 카슨 박사의 이 침묵의 봄이라는 이것이 현재 여러분이 알고 있는 환경에 대한 대중적인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이때부터 시작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보세요. 1800년대 처음 합성이 되고 살충 효과가 만들어지고 노벨상까지 탔는데 나중에 보니까 지구를 죽이는 애였어. 우리 플라스틱 어때요? 플라스틱 1980년대 비슷하게 이때 처음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쭉 있다가 1950년대부터 기하급수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70년밖에 안 됐어요. 이걸 만약에 지금 우리가 중단시키지 않으면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근데 우리는 왜 DDT를 겪어보고도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을까? 역사는 반복이 될까?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